귀마지 소통법이란 설득의 마인드로 여는 소통법. 소통에 대한 많은 이론이 나왔다. 인간 사회에서 소통만큼 중요한 것도 없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통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동안 설득 박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소통했다. 그런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요를 설득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강요와 설득은 동전의 양면이다. 강요는 상대를 억압해서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고, 설득은 상대의 마음을 얻어 상대가 스스로 내 말을 들어주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강요와 설득의 차이는 이론보다 마인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했는데 상대가 거절한다. 이때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강요의 마인드이고, 상대가 거절했다면 왜 거절했을까라며 그 마음을 헤아리며 거절한 이유를 해결해서 늦게라도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 내 말을 들어주게 만드는 노력이 바로 설득의 마인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소통한다. 그런데 우리는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상대의 의견보다 내 의견이 더 관철되기를 원한다. 오죽하면 술자리에서 별 문제도 아닌 것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며 핏대를 세우다 극한 대립으로 상대를 죽이는 일까지 생기겠는가. 자기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다 보니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감정이 올라오는 마음, 이것이 곧 강요의 마인드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감정이 올라왔다면 이때는 얼른 내가 강요의 마인드로 상대를 윽박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설득의 마인드는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을 상할 이유가 없다.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면 좋은 것이고, 설사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본전이 아니던가. 나는 잃을 것이 없기에 감정 상할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든 상대의 마음을 얻어 상대가 스스로 내 말을 들어주게 만들겠다는 마음이 곧 설득의 마인드인 것이다. 그동안 여러 방송이나 강연장에서 강요와 설득의 마인드를 구분하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요의 마인드를 버리고 설득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누구나 알기 쉬운 공식으로 만들어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자 이렇게 귀마지 소통법을 기획했다. 귀와 마음과 지갑을 여는 소통법. 귀마지 소통법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여는 소통법의 줄임말이다. 소통을 잘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첫째, 나의 귀를 여는 기술. 둘째, 나의 마음을 여는 기술. 셋째, 나의 지갑을 여는 기술. 상대가 내 말을 듣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상대의 말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어야 한다. 수학의 기본 공식은 구구단이다. 수학을 잘 하려면 구구단은 기본으로 외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통을 잘 하려면 이제 귀마지 소통법의 기본 공식을 외워야 한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자. 이것이 귀마지 소통법의 기본 공식이다. 상상 목표, 소통의 4요소를 익히자. 소통에 꼭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상대, 둘째는 상황, 셋째는 목적, 넷째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들은 또 각각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당신도 성폭행범이 되기 싫다면? 상대의 3요소, 관계, 성별, 연령을 살피자. 자네 자주 지각하네? 직장이 무슨 친목단체인 줄 아나?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표현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욱하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같은 말이라도 상대가 내 말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김대리, 지난주에도 지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러면 부하 직원들이 김대리를 어떻게 보겠나? 내가 김대리 아끼는 것 잘 알잖나? 그러니 부하 직원들이 김대리를 우습게 여기면 나도 힘들어지지 않겠나? 참 안타깝네. 여러분은 어떤지 생각해보자.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상대와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힘들게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수험생인 아이가 텔레비전 앞에서 낄낄거리며 푹 빠져 있다. 이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너 내일 시험하냐?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미쳤어? 아주 시험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일 시험 아냐? 아빠는 내일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시험 망칠까봐 걱정이 되네. 당연히 후자의 말이 소통의 보탬이 된다. 전자는 소통의 단절을 부르는 말이다. 후자처럼 말하는 것을 I 메시지라고 한다. 상대가 잘못을 했어도 내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상황을 표현해주고 그로 인해 생긴 나의 감정을 전달해서 상대와 소통을 꾀하는 것이다. 행동을 짚어주고 결과를 예상하고 내 감정을 이야기해주자. 그러면 나도 화낼 이유가 없어지고 듣는 이도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이 말뜻을 알아들어 설득력이 더 높아진다. 부하 직원이 보고서를 내기로 했는데 3번이나 약속을 어겼다. 이것 때문에 나도 상사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다. 어떻게 하겠는가? 김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약속을 3번이나 어겼잖아. 일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김대리, 아니 이 시간까지 보고서를 내기로 약속했는데 3번이나 어겼네. 이렇게 보고서 하나 제출하는데 약속을 어기는 것을 보니 나중에 더 큰 일을 맡겼을 때 어떻게 될지, 또 상사들이 김대리를 어떻게 볼지 직장 상사인 나로서 참 걱정이 되네. 그러니 시간에 맞춰서 해줬으면 하네. 이렇게 상대 행동을 짚어주고 결과를 예측해서 말해주며 그 결과에 대한 나의 감정 상태를 말해준다면 상대는 감정을 크게 상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 그만큼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다. 소통은 상대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때 살펴야 할 상대의 3요소, 관계, 성별, 연령이 있다.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관계, 성별, 연령에 따라 뜻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명하복의 관계가 분명하던 시대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새겨듣는 경우가 있어 그런대로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수평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소통의 3요소인 관계, 성별, 연령을 더욱 세심하게 헤아려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같은 말이라도 관계에 따라 상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성별에 따라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연령에 따라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따라서 소통을 잘 하려면 소통의 4요소 가운데 하나인 상대와 상대의 3요소, 관계, 성별, 연령을 헤아려야 한다. 2. 인질범에게 솔직하게 말하시겠어요? 상황의 3요소, 시간, 공간, 분위기를 살피자. 우리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언어 구사력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주요 수단인 줄 알았다. 그래서 언어 구사력을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살인하지 마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듣고 배웠던 말들이다. 물론 이 말의 뜻을 모르는 이 없을 것이고 왜 이런 말을 배워야 하는지 그 가치를 모르는 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때가 있다. 때로는 공익을 위해 살인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남의 것을 훔쳐야 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생각해보라. 테러리스트가 인질을 빌미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살인을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흉기를 가지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방심하고 있는데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인간은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짓말은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앞에 있는 사람이 못생겼는데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면 당신 정말 못생겼다라고 해버려야 하는데 그러면 당장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세상에 절대적으로 가치가 정해진 것은 없다. 즉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거나 그르다고 할 것이 없다. 이것을 가치 중립성이라고 한다. 가치 중립성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 자체만으로 절대 불변의 가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없다는 뜻을 뜻한다. 단지 그것을 쓰는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뿐이다. 살인이나 도둑질, 거짓말도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성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살인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도둑질을 하고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를 살인해야 하는 경우,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방심하는 틈을 타 흉기를 도둑질하는 경우,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 앞에 있어도 관계를 위해 미소가 참 좋으네요 라고 거짓말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않는가? 문제는 가치 중립성을 지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귀마지 소통법도 마찬가지로 가치 중립성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이것을 나쁘게 활용한다면 할 말이 없다. 문제는 본인은 나쁜 의도로 쓴 것이 아닌데 상대에게는 나쁜 의도로 왜곡되는 것이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아부를 잘하자. 그동안 내가 방송이나 강의장에서 소통의 기술로 수없이 강조했던 말이다. 내가 아부에 담겨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몰라서 한 말이 결코 아니다. 흔히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칭찬을 해야 한다고 한다. 나 역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말은 칭찬이라고 할 수 없다. 굳이 쓰자면 예찬, 찬탄 정도가 적절한 말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윗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예찬 혹은 찬탄을 잘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야말로 아부보다 더 아부 같아서 쉽게 하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부를 잘하자라고 한 것이다. 윗사람을 예찬 또는 찬탄하는 마음으로 아부하자는 것이다. 또한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윗사람을 모시는 마음으로 아부를 하자고 한 것이다. 생각해보라. 일상에서 예찬 또는 찬탄하라, 칭찬하라 라는 말들과 아부하라 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정감 있게 다가오는가? 가치 중립성으로 보면 아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쓰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 아부를 잘하자.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없는 자리에서는 흉을 다 보고 앞에서만 딸랑거리며 진짜 부정적인 아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장은 잘 나갈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따라서 아부를 잘하자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상황과 그 상황의 3요소인 시간, 공간, 분위기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황을 살피지 않는다면 어느 한순간 상대뿐만 아니라 나를 해치는 말이 될 수 있다. 어머, 예뻐졌네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상대에 대한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비아냥거리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즉, 가치 중립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 말이 이루어진 상황, 즉 시간, 공간, 분위기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서 뜻이 다르게 들릴 수 있다. 상대가 기뻐하면 칭찬이 되지만 괜히 상대가 옛날에 안 예뻤단 말인가? 라는 말로 받아들여 삐치기라도 한다면 소통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통을 잘 하려면 소통의 4요소 중에 하나인 상황과 그 상황의 3요소인 시간, 공간, 분위기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
3. 바보가 돈을 쉽게 버는 방법. 왜 이걸 몰랐을까? 목적의 3요소. 정보 전달, 설득, 친교를 놓치지 말자. 옛날 미국 어떤 마을에 좀 어리숙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50센트와 1달러 동전을 앞에 놓으면 그 사람은 매번 50센트 동전만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안대머니 사람들을 이 사람 앞으로 끌고 갈 정도였다. 저 사람은 벌써 몇 년째 50센트 동전과 1달러 동전의 가치를 구분 못하는 바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하던 사람들이 어느덧 재미를 들이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은 매번 50센트 동전만 집어들었고 관광객들은 모습을 보고 뒤돌아서서 안쓰럽다는 듯이 혀를 차곤 했다. 어느 날 이 모습을 보고 친구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 너 정말 50센트하고 1달러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몰라서 그러는 거니? 매번 그렇게 창피하지도 않아? 너 정말 바보니? 그러자 그는 씩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창피하다니? 난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데. 왜? 생각해봐라야. 내가 얼른 1달러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들이 내게 계속 돈을 주겠니? 비록 우스갯소리지만 흘려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다. 우리는 종종 상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목적을 놓칠 때가 많다. 여러분은 소통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보처럼 보인 사람을 좋게 말하면 실리를 추구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돈을 위해 명예를 저버린 것이다. 관광객들을 좋게 말하면 나는 저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을 새기는데 돈과 시간을 지출했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상대의 술수에 속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의미 없는 일에 돈과 시간을 허비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인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슨 행동을 할 때 순간적으로 감정에 취해 그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놓칠 때가 있다. 소통의 목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상대와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전달, 상대가 내 말을 듣게 만드는 설득,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친하게 즐기고자 하는 친교가 그것이다. 아내, 여보나 예뻐? 예를 들어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새 옷을 맞춰 입은 아내가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묻는다. 목적이 무엇일까? 순간적으로 상대가 소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대답이 달라질 것이다. 남편, 아니 색깔이 그게 뭐야? 안 예뻐? 정보 전달의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은 예쁘게 볼 수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남편,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나 배고파 밥 줘. 설득의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은 나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돈이나 쓰고 있으면서 자신을 알아달라는 말로 듣고 반발을 할 수도 있다. 남편, 활짝 웃으면서 예뻐. 정말 예뻐. 친교의 의미로 들은 사람은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 아내가 자신을 알아달라는 말로 듣고 살갑게 붙이는 말을 할 수 있다. 여보나 예뻐? 여러분은 이 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상대와 소통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 전달, 주장을 관철시켜 상대를 설득, 서로 함께 정서를 주고받는 친교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혹 소통의 목적을 잃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정보 전달을 해야 할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앞세워 잘못된 주관적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해야 할 상황에서 강요를 하다가 소통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고 친교를 목적으로 공감해야 할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통을 잘 하려면 소통의 4요소 가운데 하나인 목적과 그 목적의 3요소인 정보 전달, 설득, 친교를 놓치지 말고 순간적으로 간파해서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4. 몸과 글이 말을 한다.
표현의 3요소, 말, 몸, 글을 챙기자. 표현은 크게 말, 몸, 글로 이루어진다. 말과 몸은 상대와 서로 마주보는 상황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이루어진 소통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다. 소통은 말보다 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소통을 잘하고 싶으면 말재주부터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몸으로 소통하는 기술부터 배워야 한다. 특히 몸으로 하는 표현은 내가 애써 살피지 않으면 감정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최대 전달치는 70%를 넘지 못한다. 즉,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받아들이는 말은 최대 70%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소통의 권위자인 스캐널 교수는 이와 같이 말하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내 말을 100%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말과 몸으로 잘 표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소통의 4요소인 상대, 상황, 목적, 표현을 살펴가며 적절히 몸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 나가야 한다. 말과 몸은 마주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때로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실수를 알아차리면 바로 수습해 나갈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영영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수시로 말과 몸이 하는 말을 점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글은 말과 몸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오랫동안 소통할 수 있다. 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말과 몸은 부모로부터 저절로 따라 배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지를 세워 배워나가야 한다. 많은 책을 읽어가야 하고 그것을 직접 글로 표현하는 기술을 배워나가야 한다. 글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표현할 수 있어 진심을 드러내기 좋은 수단이다. 따라서 글을 쓸 때는 글의 장점을 살려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말과 몸으로 표현하듯 충동적으로 해버리면 그 후유증은 너무나 크다. 한 번 표현한 것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말과 몸과 다를 바 없지만 글은 그 증거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글로 표현할 때는 가급적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애써 글쓰기 기법을 배워 설득력을 높이는 글을 쓰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소통에 있어서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말과 몸, 글은 표현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다. 표현을 할 때는 앞에서 배운 상대, 상황, 목적을 10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 나가야 한다. 잘 들으셨나요? 다음 편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